우선 지금 소위 문재인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현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래서 건국이 언제 됐는가조차도 아주 떳떳하게 앞에 나와서 이 부정을 하고, 무슨 1919년에 건국이 됐느니 45년에 건국이 됐느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아무튼 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새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은 극구 부정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주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떳떳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까지 빚어져 왔으니까 이걸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소위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세우죠. 그리고 벌써 한참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이것은 맞아 우리나라 역사는 부정이 그리고 악이 승리한 역사다. 뭐 이런 식의 견해. 그렇게 나오니까 전부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앞에서 사람들이 그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도 방어를 못하고 한 걸음 찔끔찔끔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언론 무슨 중재법이니 하는 이름으로 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빚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이제 정말 어디 올 때 갈 데가 없는 그런 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나라였느냐? 나라라는 걸 본래 필요 없고 민족만 있었으면 됐느냐? 그건 사실은 제대로 된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이게 논란의 거리도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참 아주 심각한 그런 이 논쟁의 대상이 됐을 뿐더러 완전히 우리 친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패배주의에 완전히 젖어버려 있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나라로서 우리가 지난 70여 년간 뭐를 어떻게 해왔느냐, 그리고 어떤 성과, 또 그리고 어떠한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우리 한국 내에서만 봐도 참 기가 막힌 거지만 사실은 전 지구적으로 인간이 너무 오만해서 자연을 심하게 파괴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 인구 고령화, 이 사회 갈등 심화, 또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서 이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형국, 사실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우리 스스로 맞아 자살 행위를 하는 그런 정부를 선출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 역사를 갖다 어느 정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은 새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1936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말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면접을 볼 때 일본말로 대답을 했어야 되고, 학교의 모든 것은 다 일본말이었어요. 집에서는 물론 한국말을 쓰고 살았죠. 공식 언어가 일본 국국어. 그런 차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천황찬가를 부르고 하는 거는 의례 하나의 예식으로 치러야 됐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가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낸다든가 이런 식이었고, 그 당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큰 특전이었죠. 이미 나라가 일본의 손에 넘어간 것이 이제 1910년 완전히 넘어간 게, 그러니까 이제 30년 때쯤 벌써 이건 일본의 세상이 언제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 살아남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참을 고깝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나는 아주 그 시운이 좋은 세대에 속한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일제시대 때는 너무 어려서 그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고 또 6.25가 터졌을 때 중2가 되자 이제 6.25가 터졌는데 나보다 한두 살만 위였어도 이 반장하던 사람들은 모두 끌려가가지고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당했을 적에 그쪽에 이제 맞으면 지령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뭐 연락을 하고 동원을 하고 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세상이 됐을 적에 순환을 당했어요. 또 우리보다 한 5, 6년 위 분들은 여자들은 뭐 소위 말하는 종신대에 끌려가서 위안부로 팔려갈 그런 위험도 당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참 어리기 때문에 그걸 면제받고 제대로 된 한글로 된 우리말 교육을 받고 또 공부 과정도 6.25 때도 피랑 가서도 나무에다 칠판을 걸고서 공부를 했고 이 피해를 가장 덜 입은 그런 그 세대예요.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 전에 우리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속하는 그 분들의 순환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보다 한 살 위에 우리 친척 아주머니가 해방 직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 민간 자본으로 그 세웠던 동일은행 호서은행의 후신인 지금 이제 신한은행이 됐나 뭐 동일은행 조흥은행 하다 신한은행인데 그쪽이었기 때문에 이 배려를 해서 제천 그 시골로 가서 폭격을 면하게 배려를 해줘서 제천에서 이 해방을 맞았어요. 근데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예죠. 만약 일본 사람들의 은행에 다녔으면 그런 배려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없는 거고 우리 민족끼리니까 그게 가능했고 그런 속에서 그 친척 아주머니가 한 살 위가 국민학교 3학년이가 왔는데 시골에서도 동원이 돼서 이 풀을 베서 나수를 가지고 풀을 베 가지고 그걸 뭐에다 썼는지 아무튼 바치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서울에서 살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낫을 가지고 하니까 손을 베서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가던 그런 그 경험도 있고, 그건 아주 약관이죠. 그런 식으로 됐고, 6.25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역자가 되는 그런 고충을 겪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사건을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이해할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그 사건의 의미, 나라를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소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는 7살만 돼도 방문 닫고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의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그런 나라, 그리고 장유유서, 군신유의, 부부유별, 이게 상식이었죠. 그 사회의 성리학적인 그런 윤리관, 생활관이 지배적인 그러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일제와 이제 실험을 하는 동안에 당대, 맞으면 나라가 있을 때 살았다가 이 나라를 잃은 그 세대의 경험, 이승만 박사가 그런 아주 전형적인 세대, 그분의 탄생이 1875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해방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세계 질서를 새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세계 정치인들이 묘하게도 전부 다 그분들하고 동세대 187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었어요. 유명한 처칠이 이승만 박사보다 1년 먼저 태어났고 독일의 아데나워 대통령이 76년, 김구 선생이 76년생이시고 그 악명 높은 스탈린은 79년생이고 공산주의의 원조격인 레닌은 1870년대생이에요. 1870년대생들이 70 노인으로서 풍상을 다 겪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럽은 유럽끼리 같은 그 기독교적인 뿌리에서 나온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저희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야말로 문명이 종말에 달할 정도로 그 파괴적인 효과를 낳고 하니까 이제 깊이 반성을 해서 이런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이 죽지 않으려면은 새 체제에 적응하지만 거기 완전히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뒤로는 또 어떻게든지 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돈도 조금씩 보내고 또 국내에서 이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 지원을 하고 하는 이중적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는 결국 우리가 일본을 힘으로 뒤엎을 능력은 없으니까 언제고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기 위해서 맞으면 자강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우선 목숨을 부지하고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교육을 해서 힘을 기르고 이런 그 삶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에겐 다 타협의 삶이었지 뭐 흑백을 가리고 누구는 친일을 했고 누구는 안일을 안 했고 이런 선택이 없던 삶이었어요. 외국에 나간 경우는 달랐죠. 정말 이 항의를 하는 기미가 조금만 더 보이면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일본에 연락선을 타고 유학을 갔다 오면 거기는 형사가 따라붙어 가지고 일일이 모든 거를 다 꿰뚫고 있고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어떻게든지 훗날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왔던 거예요. 이제 그 좌파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제 그 친일 프레임을 지금도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나마 우리가 교육도 받고 이 삶이 어느 정도 개선된 점이 있다 하면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계속 앞으로 움직이게 말이에요. 물론 후퇴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2차 대전 때 태평양전에서 패망할 때까지는 승승장구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식민지로서 보다 더 많은 거를 뜯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교육도 시키고 사회 질서니 뭐 이런 것도 심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는 그 틈새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점을 또 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에 비해서 45년의 상황이라는 우리가 훨씬 더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를 쟁취하기로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두 갈래로 소위 외교 노선이라고 부르는 쪽하고 이 무장투쟁 노선.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어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망했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침략하고 만주를 먹고 만주국을 괴뢰정부로 세우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독립투쟁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의지, 우리가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거의 표현이었지 일본을 패망시키는 진짜 힘이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의지를 계속 다지고 속으로 우리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하지만도 결국은 국제 정세를 잘 타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강대국들의 힘에 잘 편승을 해서 우리가 정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된다. 그게 이승만 박사 또 이 김구 선생의 이 노선이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를 갖다가 만드는데 해방 직후 결국은 미군하고 소련군이 한반도를 점령을 했죠. 미군은 9월에 들어가서야 오키나와 남부에서 싸우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남쪽에 이제 군이 진주를 했고 소련은 오랫동안 대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이제 독일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세계가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나는 소련이 중심이 된 이제 그 공산주의 진영이고 또 하나는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가 중심으로 된 소위 나치 파시스트의 국가주의
나치즘이라는 것도 내셔널 소셜리즘, 국가 사회주의란 뜻이에요. 사회주의는 마찬가지 국가가 결국 주동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고, 소련의 주장은 자기는 인민민주주의식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한다는 주장이지만 어떤 국가 권력에 굉장히 크게 이 힘을 실어준다 하는 면에서는 이게 똑같은 그런 체제였고, 그 나머지 영미, 불, 그리고 이 중국이 그나마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밑으로부터의 이 개개인의 이 자유의지를 의지의 표명으로서 민주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힘의 이 원천을 찾는다 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진 그런 이 정치체제 세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어느 두 쪽에 두 쪽에 가서 붙어야지 하나로 고립되면은 완전히 망해서 정말 그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의 그 대결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옥신각신해서 독일하고 소련이 이 비밀 협정을 체결을 했다가 결국은 거기서 둘이 이제 부딪히고서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하고 그 자본주의 세력이 독일, 이태리에 그리고 일본에 맞서서 합작을 이루는 이런 그 어색한 말하면 연합군이라는 것이 구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그 승리를 연합군이 승리를 거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어느 쪽이 이길지를 몰랐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그런 무기를 양쪽에서 개발을 하다가 결국 일본이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싸운다고 하니까 독일은 이미 5월에 항복을 했는데 45년에 일본 끝까지 버티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소련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대일 선전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소련은 우리가 이제 너무 지쳤으니까 또 사실이고요. 사실 독일을 패망시키는데 제일 큰 희생을 낸 거는 러시아 공산주의 소련인 게 분명했고 정말 지친 상태니까 적어도 3개월은 우리가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지 일본하고 전쟁을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할 수 없이 원자폭탄을 터지니까 소련이 이제 깜짝 놀랐죠. 이게 완전히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 전후 세계에서 자본주의 세력을 자기들이 어떻게 당할 게 어려우니까 서둘러서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다음인 8월 9일에 결국은 선전포고를 하고 일주일 안 돼가지고 일본에 항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됩니다.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소련 군대는 이미 한반도에 진주해 있고 미국 군대는 아직도 오키나와 남쪽에서 싸우고 있었고 하니까 미국이 서둘러서 41년부터 자기들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패망시켰는데 한반도 전체가 다 소련군에 들어가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급히 38선이라는 것을 생각해내는데 38선 얘기는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38선, 39선 얘기가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38선까지만 너희들은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서 항복을 받고 정리를 할 테니까 거기서 머물러라. 그때 소련이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야욕은 한반도보다도 일본을 적어도 절반은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 미국을 미리 터뜨려 놓으면 그게 불가능하니까 한반도 38선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그 전승자들 간에 협상할 때 일본의 그 홋카이도를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냈고 또 그 지중해 연안 남부 쪽까지 진출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이제 요구를 내기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38선이라고 하는 게 그어졌고 우리는 이건 뭐 기상천외지 38선이라는 게 알다시피 진짜 실제 존재하는 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상의 선이었을 뿐인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우리는 말만 들었고 이 정치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걱정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기차도 왕래하고 했는데 그 다음 곧바로 소련의 그 일본까지 내려오겠다는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되자
소련이 기차 선도 끊고 뭐 하면서 이제 이 38선 넘어다니는 게 불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을 한 게 일본만 패망을 하면은 우리는 그게 해방이요, 이 독립일 거다. 즉, 광복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이런 말은 다시 빛을 본다는 건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일어난 일은 한반도가 미군과 소련군 양쪽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일본 사람들이 물러난 것이지 우리가 독립국가가 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빚어지는 이 혼선, 광복절이 뭐를 의미하느냐. 독립기념일이라고 사실은 했어야 될 게 광복절이 되면서 많은 이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일 먼저 이 배운 노래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고 이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 연합군은 한반도를 어떻게 봤느냐? 이거는 자기들이 패배시킨 일본의 전 식민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하고 또 그거를 지지하는 그 세력을 어느 정도 쌓았고 또 이 미국의 정계에도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일본 식민지로서 그냥 일본에 줄 수는 없다 하는 건 알았는데 다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립국가로 자기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던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무렵에 가장 나라의 형세가 형편없어가지고 일본에게 먹힐 때 그때의 그림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 소위 신탁 통치를 해서 힘을 길러준 다음에야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킬 수가 있지 그대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미국, 영국, 중국 모든 사람들의 거의 합의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견은 물론 달랐습니다. 우리는 즉각 독립을 할 걸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정권이 세계 최초로 수립이 됐고 그때부터 해방, 2차 대전 종말까지는 소련만이 유일한 이 공산주의 국가죠, 세상에서.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태어난 경위가 결국은 이 모든 역사라는 건 계급 투쟁의 기록인데 이 역사의 최신 단계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결국은 자본가들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생겨나는 이익을 거의 모두 자기들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주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 노동자들은 항상 아무리 일을 해도 결국 굶어 죽지 않는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 생산력은 엄청나게 증가되지만은 이 분배가 너무 잘못되니까 이것을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단결을 해가지고 이 체제를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자본가들 손으로 돈이 모이니까 그들만 퇴치하고 나머지 무산층이 된 전 세계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을 하면 자기 필요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논리예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모든 나라들이 가난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도 그 2차 대전 중까지만 해도 프랑스, 독일 굶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었고 병이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데인데 더군다나 이 남의 나라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더하고 또 자연 자원이 부족한 데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막스는
이 경제학자로서 그 철학적인 그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발전을 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려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생산력이 커져가지고 분배 체계만 바꾸면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믿어서.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된 선진 사회에서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메시지가 가장 호소력을 가진 나라는 그와 반대로 후진적인 농업국가로서 뒤늦게야 산업화 시작을 해서 그 산업화 초기 단계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아주 누가 말 안 해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호소력을 갖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같이 남의 지배를 받으면 더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메시지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 운동가들 그 지식인들에게 처음부터 굉장히 큰 호소력을 가졌어요. 소위 공산주의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한꺼번에 이룩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쌍놈 양반이 있었고 백정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뭐 이러던 이 사회였는데 그런 데서 계급의 이 차별이 없어지고 또 풍요롭고 그런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차별도 모두 없어지고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민족 모순 소위 제국주의자들은 다 타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호소력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에서 출발했던 그 독립운동의 상당 부분이 이 좌익 사상의 영향을 받고 또 소련이 공산당 이 국제 조직을 통해서 지원금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상당 정도의 그 좌익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지식인들 사회는 아주 극단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면은 그 중도 이 사회주의 정도에는 많이 물이 들어 있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독립을 해야 되니까 자연히 공산주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반공교육이 잘못돼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굴지의 학자라는 사람들, 뭐 역사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일단 공산주의자가 돼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라보다 중요한 게 당에 충성을 한다는 거죠. 민족이니 국가니 이런 건 다 부르주아지가 소위 자기들 착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일 뿐이지 노동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다. 노동자의 조국은 오직 공산당 하나뿐이다 하는 그런 그 이론에서 공산당에 가입을 할 것 같으면은 러시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뭐 중국 사람이고 공산당의 지령에 따르는 것이 다른 모든 고려를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지만 그 세계적으로 그 추앙받은 역사학자로 홉스봄이라는 분이 3, 4년 전에 돌아갔지만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저도 제가 초청을 해서 오기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 나와요. 이제 그분은 평생을 다 살면서도 공산주의 소련이 망하고도 공산주의라는 신념을 버리질 않았는데 그 대신 소련이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하는 건 또 인정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질문을 공산당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공산당에 가입을 하면 결국 모든 거를 이 당의 명령에 따른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까지도 그럼 당이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당의 지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위장 결혼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전략적으로 많이 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끔 웃기는 게 이 위장 결혼에 정직한 위장 결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위장 결혼이 있다 그러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직한 위장 결혼이라는 건 서로 상대끼리는 그게 위장 결혼인지를 알고 동지끼리
부부가 아닌데 의장 결혼해서 이거 신고를 하는 게 그 정직한 위장 결혼이에요. 정말 심각한 거는 부정직한 위장 결혼. 북한의 간첩이 와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어디 회사원이다 하면은 그 부인과 애들은 평생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이 들통이 나거나 하지 않은. 수단으로 이 최고의 알리바이죠. 그리고 그 공산당이라는 건 처음부터 비밀적으로 조직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위장을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에요. 공산당 활동이라는 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식인 그 막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그 공산주의가 내세운 이상 모두가 착취 안 하고 해방된 평등한 세상에서 자기 능력껏 일을 하고 살지 남에게 착취당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이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조직 논리라고 하는 건 점조직입니다. 이 최고 지령을 내리는 사람부터 그다음 점조직으로서 내가 여기 앞에 세 사람이 내 휘하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세 사람은 서로 모르게 돼 있어. 나하고 이렇게만 가 있어 가지고 누가 그 중에 하나가 체포를 되더라도 다른 사람 연결을 하질 않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리지만 그 점조직을 통해서 내리면 밑에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물론 전혀 상상을 못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명령을 내리는지는 모르고 겉에 나오는 그런 그 선동 이것만 믿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소련 공산당은 이제 집권 공산당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 조직 운영 논리라고 하는 건 지금도 지하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바로 거기에 들은 거예요. 해방 당시에도 이거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이처럼 대내적으로 적을 품고 나온 태세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독립은 물론 외치고 하지만 이건 공산화된 국가로서의 그 독립을 원하는 거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런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특이하게 한학을 통달해서 과거에 도전을 했다가 그 합격하기 전에 그 제도가 없어지다 다른 길로 이제 독립운동을 한 분이고 감옥에서부터 이제 영어로 책을 읽기 시작해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서양 학문의 최고봉에서 박사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계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동서양의 학문을 다 꿰뚫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몰락한 마지막 이시 왕조의 후손으로서 감옥살이까지 지내서 죄인의 이 굴레까지 썼던 분이기 때문에 경험의 이 마지막 폭이라고 하는 게 어느 인간보다도 그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부터 공산주의가 말로 내세우는 이상하고 달리 그 방법은 틀렸다 하는 걸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하는 짤막한 5페이지 이 논문을 1923년에 썼습니다. 이 세계 굴지의 지식인들도 공산주의 태어나니까 자본주의의 피해를 막고 이런 훌륭한 게 있었구나 하고 막 환호성을 울릴 텐데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이상은 훌륭한 거다. 그 평등하게 착취 없게 산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 그걸 알았던 분인데 세계 그걸 아는 그 지식인들이라는 게 외국인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같이 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인 이 박헌영을 의시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그 명령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 민족주의 운동을 한 걸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할 적에 소련의 지령이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불행히도 이 가령 1948년에 김구 선생 일행이 남북 지도자 협의회를 하러 북한에 가고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걸 반대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게 스탈린하고 긴밀한 서신 왕래를 통해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김일성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은 거라는 걸 별로 몰라요. 왜냐하면 김일성 스스로가 이 항일연군이라고 이 중국의 이 항일 군대에 소속해서 싸우다가 1940년에 결국은 이 보천부 그 전투라는 거 파출소 하나 때려부신 거 끝으로 소련에 가서 소련에 있다가 해방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을 공산화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는 그런 그 정치 체제로 변모시킬 때 자기들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김일성이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 소련 군대에서 그래도 한 4년 있었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발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의 지도자는 박헌영이었는데 박헌영은 좀 소련이 볼 때 버거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은 공산주의자지만 애국자였고 자기의 지지 기반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내세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인민주의 정부라는 거를 그 46년에 벌써 임시 정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옛날식을 생각을 하면서 소련하고 그래도 협상을 해서 타협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 완전히 분단되지 않게 언젠가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서 뭐 이 신탁 통치를 해서든지 한다. 그런데 소련은 그게 아니고 공산당 지령 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명령을 내리고 유엔에서 소련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 국내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이 공산당원들이 주장하게 해서 한반도를 전부 다 자기네들을 위성국가로 공산국가 하자는 게 목적이었지 민의를 존중해서 선거하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는 일찍부터 갈파했기 때문에 북한에 이미 인민군이 창설되기 시작하고 임시정부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임시정부라도 만들어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었는데 마치 이승만 박사가 처음부터 분단을 원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매도당하고 있죠. 이런 속에서 결국 미국도 이 47년에는 소련하고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그리스, 터키 모두 다 공산화되고 이 소련군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 즉 동유럽 지역은 이제 소위 철의 장막이 내려서 옛날 같은 맞으면 개방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냉전이 소위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 이승만 박사는 이제 미국에게 계속 종용을 해서 타협은 불가능한 거니까 알라고 했지만 미국이 말을 안 듣다가 47년에 드디어 미국도 소련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걸 알고 유엔에게 이걸 이관을 했고 문제를 유엔이 11월에 총회 의결로서 한국 문제 해결은 그러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인구 비율로 투표권을 주는 총선거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것만 관철됐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통일이 됐죠. 통일된 독립국가가 그렇게 해서 유엔에 인정을 받아서 수립될 수 있었던 건데 바로 소련이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남한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엔 사절단이 못 들어오게 하고 선거를 못 치르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남한에서 만일에도 빨리 우리가 이 독립을 해서 우리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내자 하는 결단을 내려서 50선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공산주의 세력은 밖에도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념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속에서 평등 그리고 이 경제적인 번영, 복지 같은 거를 구가하는 것이 목표로서 이 헌법 정신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임시정부가 마련해 놨던 이 건국 강령이니 임시정부 헌장이니 이런 게 참고도 돼 있지만은 이 50선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대표, 즉 국회의원들을 선출했고 그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이 최초의 그러한 민주적인 그런 그 권리 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엔이 그거를 과정을 감시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대한민국을 유엔은 한반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유일한 정부라고 그해 말에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리라고 하는 건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의 사회적인 실상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런 식의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다가 현대의 복지국가 개념을 굉장히 가미한 그런 헌법이었어요. 즉,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국가가 직접 관장을 하고 이 사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이익이 날 적에는 노동자들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까지 있어서 아주 민족주의 원리하고 민주주의 원리하고 이 사회주의 원리를 아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건국 헌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제헌절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실제 그 생활 수준이라고나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부부 유별 그것도 물론 그 유교 개념도 잘 들어간 건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거기에 삼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자들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는 아들을 따르고 한다는 그거하고 그 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겹치니까 이 여자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었고 이게 우리 아직까지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국민의 80%가 아직도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대서방이라는 게 있어서 편지를 쓰려면 와서 대신 써주고 뭐 이런 것. 그런 데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실은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주주의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특히 그 좌익이 준동하는 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리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민주주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겨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고집을 해서 정말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고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 식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혁명이 성공한 거는 바로 이 건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권자하고 그 나라가 표방하는 이상과 이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었죠. 그리고 계급차별, 그리고 우리는 일본인하고는 다른 2등, 신민,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로서 모든 민주주의 원리를 다 갖춘 그러한 이 나라로, 이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프랑스에서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이런 식의 공화정이 세워질 때까지 100년이 넘었어요. 제3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870년대에 들어서 만들 100년이 더 걸렸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런 그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원칙이 개인의 자유, 존엄, 이런 거를 존중하는 그런 바탕하에서 이 국가는 결국은 그런 개인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서 발휘할 수 있게끔 돕는다 해서 의무교육 같은 조항을 넣어주고 이 전기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 같은 거는 국가가 관장을 하고 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물러나가고 버리고 간 재산이니 또 찾아야 될 거 소위 적산이라는 거 처리 같은 거니 당연히 국가가 나서
국가가 강력하게 이런 면에서 이 사회 공통적인 그런 기반 같은 거는 관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이 최대한으로 또 자유적으로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체제를 구축하느라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도 이론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다 있으면,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면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또 국제 평화주의지 우리 멋대로 깨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뭐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고 밤낮 그러지만 사실은 이승만 박사는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는 걸 너무도 잘 알았던 분이고, 6.25 전쟁 때 결국은 김일성이 38선에 대한 국제협약을 깨고 넘어왔으니까 이제 38선은 국제법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깼으니까 그 김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 평양을 탈환을 하고 압록강까지 가서 다시 완전히 국토가 전체 통일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이 소련 보고 대일전쟁 선전포고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전문을 쓰고 제발 일본이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마카서 장군, 니메츠 제독 전문을 쓰고 모두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념이 다른 체제가 나눠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큰일 날 거를 알았던 거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된데, 그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내렸던 거는 나라 전체가, 북한은 이미 저짝 손에 들어갔으니까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다시 북한의 이 동포까지 찾아와야지 된다 하는 그 국토까지.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북한도 우리의 영토고 북한 주민도 우리의 규정으로 국민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력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의 인정을 받은 합법적인 국가인데, 그 국가를 힘으로 무력으로 침략을 하니까 절대로 3차 대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미국도 즉각 개입을 하기로 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할 때 이제 썼던 논리, 미국이 절대 전쟁에 개입 안 할 거라 하는 거를 무색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제했던 거예요. 6.25의 전쟁의 그 발발 원인은 이제는 사실 밝힐 대로 다 밝히고, 우리 때는 이미 경험을 알았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돼서 우리 사대 부중이 용두동에 있었는데, 일요일 날 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전선에서 있었다는 소식은 라디오로 가끔 들었으니까 그냥 뒤숭숭 했지. 그냥 갔더니 1, 2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학교에서부터는 다 소식이 없고, 이틀 뒤에 이제 인민군 탱크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게 보이고 완전히 세상에 뒤집혔죠. 나는 궁금해서 아무 학교 소식이 없는데 집에서 일어난 일은 즉각 완장찬 아저씨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에 무슨 쌀 같은 거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뺏어가고, 이제 그거부터 이제 세상이 뒤집힌 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건데, 큰아이들은 어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2주일인가. 그리고 이제 동네, 우리가 집은 성균관대학 뒷문 쪽에 명륜동 길에 그 옛날 솔밭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인민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높은 데다 내고 반동분자, 처음으로 반동분자라는 얘기를 해요. 반동분자죠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앞에 몇 사람이 네네 하면은 정말 금방 처형하는 게 내려서, 나는 그때 집으로 그냥 겁이 나서 그거까지만 보고 도망왔는데, 우리 어린 동생들은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무에다 매달아서 죽인 거를 보고 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자지러지시던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3일 만에 수도가 점령당하는 전쟁을 시작할 나라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걔들은 지하 조직망을 통해서 정보를 다 장악하고 이 육군회관 이 완공 축하 파티를 하느라고 토요일 날 술들을 먹고 장성들이 다 골아떨어져 있는 그 틈을 타서 기습 침략을 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속에는 결국 밑에서 이 협조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또 이 소련의 지령이 있는데, 소련이라고 처음 전쟁 시작은 이건 분명하게 김일성의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는 소련의 지령만 받는 사람인데 공을 세워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힘을 인정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에치선선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었는데 한반도를 포함 안 한 거, 또 중공이 이제 중국 전토를 점령한 거 등 생각해서 미국이 절대로 이 전쟁에 개입 안 할 거니까 몇 달, 석 달 만에 전쟁을 끝날 거다. 뭐, 그리고 박헌영이 또 그렇게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을 2번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요. 스탈린은 미국이 겁나서 안 할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가서는 모택동의 내락도 받았다 하니까 그럼 모택동이 오케이를 했으면은 그럼 나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고의로 도발한 그런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반공이라고 하는 게 국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당한 나라. 나라가 망할 뻔하다 구했으니까 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뭐 등등을 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사실 6.25 직전부터 그런 소위 그 숙군 작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 공산군이 주동이 된 결국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는 선거를 못하고 이 내란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토벌하러 가던 군대가 여수 순천에서 또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또 많은 희생자가 났고, 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등등 보면 대구 폭동에도 그 당시로 500만 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소련 공산당이 대구 폭동을 위해서 썼다는 게 기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말하자면 남한까지 완전히 적화 통일하려는 전략이 있는 속에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공산당하고 싸우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지. 대한민국의 건국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 뭐 사람 중심, 뭐 평등, 이게 없던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이상입니다. 이상이었고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하면서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하고 북한의 그 이념적 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국가가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능력껏 뛰어라. 그게 우리 이상이었고, 저쪽은 공산당이 모든 걸 잘해서 지상 천국을 만들어줄 테니까 공산당의 지령에만 따라라. 그 차이입니다. 결국 자유주의 체제라는 거하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차이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는 거를 저쪽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보고, 이쪽에는 그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각기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국가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그거에 개입을 해서 균형을 다시 잡고 하는 정도의 간섭을 해야지 국가가 모든 걸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쭉 지내온 역사를 보면은 제도가 잘못된 것보다는 인간이 그 제도가 요구하는 거를, 그 정신을, 제도가 만들어진 그 정신을 충실히 이행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부패,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인간이 양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왜곡될 수 있어요. 그건 뭐 공산주의고 자유민주주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이상주의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나라별로도 차이가 났어요. 일본의 공산당은 비교적 깨끗하고 그 양심적인 사람들인데 비해서 가령 예를 들면 루마니아 공산당 같은 건 이게 완전히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그 도구가 되는 것이고 같은 제도도 그렇고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그 홉스본 교수가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나치 이제 그 학살이 시작되는 그 독일에서 유태인에게는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 이외에 그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14살에 공산당원이 된 사람. 1930년대.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후에 공산당 폭력이 그렇게 심했다는 거 소련의 그 폭력이 얼마나 심했다는 건 몰랐느냐 역사학자로. 완전히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폭력이 워낙 난무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련만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던 게 아니라 독일, 이태리 마찬가지였던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소련 전체를 봤을 적에 당신은 그 소련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이상하고 달랐다는 건 알지만 그랬더니 한번 가봤다고 그래요. 스탈린 사망 후에. 뭘 봤느냐 그랬더니 재미있게 가보니까 소련에는 공산주의자는 하나도 없더라. 동구에는 몇 명이 있더라. 그게 바로 그 이상하고 그 현실하고 차이인데. 그런데 이상만 따지더라도, 이론만 따지더라도 공산주의는 틀렸어요. 그 인간 본성이 뭔가 하는 거를 잘못 판단해. 그래도 그 이상을 믿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그나마 이 복지의 하한선을 구축하고 뭐 하는 데서 어느 정도 그 성공을 하지만은 그 인간이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한 데서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이용해서 또는 국가사회주의 이론을 이용해서 정말 이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 같은 것도 빚어질 수 있고 이 스탈린의 그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합니다. 이상향을 만든다는 목표로 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건국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 모든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모르고 마치 이 대한민국은 기득권자들만 위하는 그런 식의 이 나라였고 아주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작했다 이렇게 망상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일부는 북한하고 분명히 연계된 속에서 아주 냉소적이고 범죄적인 그런 의도에서 이런 또 그 순진한 이 추종자들을 또 그 이용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 삼중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잘해보겠다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허물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4.19가 의거였지 혁명이 아니었어요. 4.19를 혁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반대한민국적인 세력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거 부정을 하고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겠다고 일어나는 게 4.19고 그런 의미에서 의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 젊은이들을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독재의 뭐 원흉, 무슨 독재의 원천인 것 같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해도 건국의 환경, 건국의 이상이 뭐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들을 못해요.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 답을 하는데 뭘 좀 잘해보자 그랬더니 보수는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인간이 그 당의 뭐 원내대표를 했으니 그 당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정말 무식하고 그 사이 70년 동안 정말 양심적으로 그걸 실천에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이 아래 위, 뭐 일반 노동자에서부터 관료들, 이 정치 지도자까지 무수하게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한 거죠.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얼마나 우리가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민주화에서 성공했던 나라가 왜 혁명이 필요합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언론이 거기서 이제 물론 언론의 상당 부분이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었습니다. 내가 KBS 이사장으로 갔던 2014년에 이미 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민노총의 그 민언련 쪽에 장악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 간부들이 뭘 할래도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것이 벌써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은 현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선전선동을 위해서 대중을 속이는 게 생명선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선전 기술을 굉장히 발달시킨 사람들. 항상 사람들을 억지로 하면은 튀겨나가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 같이 해서 따라 붙고서 그걸 자기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 처음에 너무 문교 행정이 잘못되고 관료적이고 부패한 점도 있고 비능률적이니까 참교육을 부르짖는 교사들이 있었고, 교사들의 처우도 좋아져야 되고, 나도 사실 교사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동조해서 들어가 가지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걸 정치 도구화하고 결국은 종북 세력의 지령에 따라서 선전을 하는 도구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밀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웅성웅성거려도 그게 반국가적인 폭동으로까지 가지 않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나는 제주, 물론 광주도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즉 민주화를 생각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그걸 격화시켜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피가 흐르고 이 나라의 기본을 파괴하고 국민을 서로 갈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식의 작용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건국 이상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이런 거고, 우리가 그동안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민주화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하는 게 가능했는데 1년 반 남은 대통령이 아무리 뭘 잘못했대도 왜 선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혁명이라는 거를 해서 내쫓아야 됩니다. 선거에서 알다시피 우린 표수 한두 개 차이도 승자를 정하는데 언제 그런 타진이 있었어요?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거를 무슨 촛불혁명이라고 정당화하면서 가장 결국 파괴적인 행동을 해도 국민이 말 못하고, 지금 우리가 속으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엄연하게 정권 교체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 후 물론 헌법이 몇 번 개정이 돼서 보다 더 자유주의적으로 가기도 하고 했지만 국제의 경쟁 원리가 작용하는 한에서는 또 그게 필요했던 것이고, 또 대통령 직선제로도 갖고 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인간 개개인의 판단력,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에서 결국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큰 의미에서 발전이 이루는데, 거기에 당연히 낙후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는 국가가 복지 최저한선을 자꾸 높여가지고 정말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상한선은 뚫어나가고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아가는 우주를 진출하는 그걸 하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입니다. 그거를 다시 살려내야지 되는데, 참 불행히도 지금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우리 체제를 지금 완전히 없애려는 세력, 북한, 중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우리 정부라는 게 거기에 앞제비 노릇을 하는데 그거를 못 보고, 마침 타이타닉호에 앉아가지고 빙산이 저 멀리 우리가 보이는데 조금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방향을 틀어도 이 재난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누가 선장이 되느냐, 누가 더 잘 먹고 뭘 하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빨리 깨어나야 되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게 없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고 억울한 희생자가 없었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올바른 그런 정신에서 건설이 됐고 또 올바른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고 있던 나라인데 바로 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에서 궤도가 이탈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